예,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유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레지스턴스 웰딩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을 강의를 드렸었지만 어차피 계속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지스턴스 웰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었던 그 아크 웰딩이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크 웰딩의 경우에는 어떤 필러 메탈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레지스턴스 웰딩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가 가해지고 그다음 높은 이제 온도가 이제 가해져서 이런 식으로 두 시편이 이 접합이 일어나는 그러한 용접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도 어차피 일종의 이제 퓨전 웰딩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중간 부분이 바로 멜팅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녹기 때문에 이 퓨전 웰딩 방법 중에는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비네이션 오브 히트 앤 프레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와 그 다음에 압력이 같이 수반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접합 방법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포스가 이렇게 가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부분까지는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겠고, 여기서도 여기까지도 전류가 흐르겠지만 요 두 개의 판재는 실제로는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저항이 여기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 저항이 높게 걸리고, 또한 여기에서 따라서 이제 온도가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국부적인 멜팅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멜팅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굳게 되면은 이제 응고돼서 두 부분이 접합이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이 레지스턴스 웰딩 방법이 되겠고요. 이 높은 온도는 어디서 얻어지느냐라고 하냐면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적 저항성에 의해서 얻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게 용접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레지스턴스 스팟 웰딩이라는 것이 되겠고요. 자, 이러한 경우에서는 다른 레지스턴스 웰딩이라는 것들 자체가 이러한 다 스팟 웰딩, 그 다음에 레지스턴스 웰딩 그룹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되어야 되냐면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두 개의 시트 메탈이 약간 이러한 형태로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아크 메탈로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레지스턴스 스팟 웰딩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쉽게 용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 일렉트로드는 to opposing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서 커런트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는 이제 다른 극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당연히 단순히 그냥 온도만 높여서 안 되겠고, 그냥 이 두 부분을 굉장히 꽉 이제 붙여줄 수 있는 그러한 높은 포스가 들어가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떠한 프레셔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줘야만 이거를 붙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당연히 이제 파워도 이제 제공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전류가 흘러야만 여기서 두 개가 붙겠고, 두 개가 이제 붙는 사이에 그 일정한 그 기간 동안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파워 서플라이가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라는 점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장점을 보면요. 당연히 이제 여기서는 그 필러 메탈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부분이 큰 장점이 되겠고요. 또 여기서는 이제 생산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스스로가 이제 자동화되기 쉽다. 그 다음에 기계 그다음 상업화 자동화되기 쉽다라는 점이 있겠고요. 또한 이제 하는 사람의 스킬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재현성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단점으로는 여기서 이제 처음에 돈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방법이 랩 조인트 방법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주로 이제 이 랩 조인트 형태에서 주로 많이 쓰인다. 다른 형태에서는 좀 쓰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레지스턴스 스팟 웰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지스턴스 스팟 웰딩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이 두 개의 랩 조인트 면을 이제 딱 붙여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시트 메탈이 있어야 되겠고요. 두 개의 이제 메탈이 있고,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게 뭐 자동차나 그 다음에 뭐 금속 가구나 뭐 이런 경우에들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뭐 자동차 바디에도 한 10,000개 정도의 스팟 웰딩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그 굉장히 대량 생산하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을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처음 이 단계별로 이 포스와 그 다음에 이제 커런트가 어떤 식으로 언제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는지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은 두 개의 이 랩 조인트 형태를 이런 식으로 놔둔 다음에 일단은 뭐 전류는 그 파워 서플라이에 이제 걸어 놓는데 전류는 흐르진 않지만 그래도 파워 서플라이에는 걸어 놓아야 되겠죠. 걸어 놓은 상태에서 물론 요 1번 단계에서는 전류는 흐르지 않겠습니다. 2번 단계가 되면은 딱 이제 닿은 순간부터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일정한 수준의 이제 포스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포스가 도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고요.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개를 여기서 맞닿아 가지고 여기에서 이 포스가 이렇게 증가돼서 이 부분이 닿을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이 부분을 이제 커런트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흐르게 되겠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포스를 주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 전류를 흐르게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류를 이제 흐르게 시작을 이제부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작하면은 요 단계부터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됩니다. 3번부터. 그래서 전류가 이때부터 이제 흐르게 되고요. 요렇게 이제 연결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서 지금은 이제 이 포스도 걸려 있고 이제 커런트도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로 이 중앙 부분에서 이 메탈이 용룡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겠죠. 용룡이 발생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 센터 부분이 이제 이 응고가 발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금 여기에서는 커런트를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커런트가 실제로 들어가는 영역은 이 3번 영역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는 이 부분에서만 커런트가 들어가게 되겠고 4번 영역에서 이렇게 점선처럼 남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남아 있는 그러한 그런 전류가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가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고 요 부분들은 이제 그래서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전류가 꺼지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 됐으니까 이걸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단계를 다시 처음부터 보시면요. 먼저 이제 여기에서는 뭐 이 두 개를 이제 뭐 붙여 놓는다라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일렉트로드 두 개를 이제 실제로 붙여 놓고, 그 다음에 전류를 켰다가 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떼주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가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턴스 스팟 웰딩에 대해서 같이 이제 영상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보실 것은 이제 스팟 웰딩 애니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스팟 웰딩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저기서 로커 암이 있고요. 자, 두 개의 이제 일렉트로드가 있죠. 그래서 두 개의 판을, 워크피스 두 개를 이렇게 스팟 웰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카파 일렉트로드, 구리로 된 일렉트로드 사이에 두고 저기서 이제 전류가 통과하게 되겠죠. 그래서 포스와 전류가 같이 함께 가해지게 되면은 저 가운데 부분이 저렇게 붙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해서 또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기적 저항성에 의해서 그 부분이 이제 온도가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계적 또는 유압 그에 의해서 저거를 이제 포스가 가해져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 저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에서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 공장에서도 많이 이제 활용하게 되겠고, 뭐 아까 봤던 그림이 되겠죠. 근데 이번에 보실 영상은 이제 실제로 하는 장면들, 아까 애니메이션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스파 웰딩 하는 부분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거든요. 판을 이제 저기 랩 조인트 형태죠. 저기 두 개 하게 하고, 파이프도 저렇게 웰딩 할 수가 있습니다. 로드 타입도 저런 식으로. 스파 웰딩을 활용하면 다양한 뭐 DIY도 사실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붙는 겁니다. 저 부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위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가까이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붙는 거죠. 또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가 폴스와 킷이 함께 가해지는 굉장히 커다란 형태의 파이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저런 식의 이제 L자 형태로 붙어 있는 경우에도 두 개를 이렇게 간단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편리하니까요. 많이 활용될 수가 있겠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너트 같은 것도 보시죠. 응용 사례인데요. 저렇게 아예 붙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 웰딩을 활용하면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다 실제로 스파 웰딩을 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죠? 그래서 이 레지스턴스 스팟 웰딩을 하는 장면들 여러분 잘 보셨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제품들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들을 또 보겠습니다. 레지스턴스 심 웰딩이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 심 웰딩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 두 개의 면을 이런 식으로 붙여 버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심 웰딩의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쫙 그 한 라인으로 붙여야 될 때는 스팟으로 점점점점 붙여가지고는 오히려 빈 공간이 존재해서 더 안 좋은 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요걸 아예 쫙 붙여 버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에어 타이트 조인트.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다 붙여 버리니까 공기 같은 경우에도 이 사이에서는 이제 통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액체류를 다루는 뭐 그러한 개솔린 탱크류라던가 할 때는 스팟 웰딩으로 해버리게 되면 중간중간에 다 새어 나가 버리겠죠. 그래서 그러한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레지스턴스 심 웰딩, 그래서 RSEW라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는 그 머플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러한 배기, 가스 같은 것들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 웰딩 형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이러한 시트 메탈
컨테이너들, 그래서 뭐 어떤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들은 이러한 심 웰딩을 하면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우수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일렉트로드 휠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휠이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러한 그 포스, 그래서 하중이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류도 여기서 이제 흐르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형태만 다르고 원리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레지스턴스 심 웰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거는요, 레지스턴스 프로젝션 웰딩이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것이 되겠냐면은 우리가 뭐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나를 그 일일이 붙이는 것보다는 어떠한 형태가 있을 때 거기 전체적으로 다 해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나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경우죠, 뭐 one or more small contact points, 그래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굉장히 많은 컨택 포인트들이 있을 때는 이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택 포인트는 우리가 스팟 웰딩에서는 몇 번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뭐 형태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럼 이 부분들이 다 이러한 컨택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부분들을 한 번에 다 이런 식으로 딱 붙이게 되면 이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손쉽게 우리가 접합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똑같이 일렉트로드를 두고 그 다음에 시트 메탈을 이런 식으로 두는데, 여기서 이런 부분 이제 프로젝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고 나면 이 부분을 붙이게 되면 이 부분이 접합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그냥 이제 구동하는 단계, 두 개의 파트를 이제 이런 식으로 붙여 놓는, 접합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거의 사실상은 그 스팟 웰딩이랑 거의 비슷하죠. 단지 이제 차이가 있는 거는 이 형태가 다르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레지스턴스 스팟 웰딩이 기초가 되겠고요. 다른 부분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심 웰딩도 그냥 이 휠이 있는 형태다라는 점만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션 웰딩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이 C편의 워크피스의 형태만 다르다라는 점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좀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옥시 퓨얼 가스 웰딩이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원시적인 걸로 따지면은 요거를 제일 먼저 강의를 했어야 되는데, 다른 부분들을 먼저 한 이유는 사실 이 부분은 뭐 사실 그렇게 많이 이렇게 산업적으로 쓰이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뒤쪽에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기초적 방법이죠.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 재료 두 개를 붙일 때 이제 그냥 산소를 이용해서 불을 붙여서 이제 두 개를 그 사이 온도를 높여서 접합하는 방법이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불을 붙인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요리할 때는 뭐 토치 같은 거 쓰듯이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불을 붙여가지고 이 산소를 활용해서 이거를 접합을 시키는 방법이 바로 옥시 퓨엘 가스 웰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뭐 여러 종류의 가스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어떤 종류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얘는 재밌는 사실은 단순히 그 접합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자르는데, 이 화염방사기랑 비슷한 거니까 이 불길을 이용해서 다른 것들을 자르는데, 여기 나와 있죠. 자르는데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라서 이 소재를 이제 분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소재가 이렇게 있을 때 뭐 잘 적절히 조절하면 두 개를 붙일 수도 있고, 원래 잘 붙어 있는, 아니면 원래 하나의 소재를 불꽃을 이용해서 녹여서 분리시키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러한 옥시퓨엘 가스 웰딩의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용하는 게 옥시 아세틸렌
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게 주로 이제 옥시 아세틸렌 웰딩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옥시 아세틸렌 웰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똑같이 이제 가장 기초적인 퓨전 웰딩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퓨전 웰딩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높은 온도의 불꽃을 이제 여기서 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랑 섞여 있느냐? 아세틸렌과 그 다음에 산소가 섞여 있는 그런 아세틸렌은 이제 화학식이 C2H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가 이렇게 섞여 있는 이 기체를 여기서 뿜어주게 되면은 불이 붙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불이 붙으면은 토치 쓰는 거 여러분들이 그 불향 내기 위해서 뭐 집에 혹시 이렇게 토치가 있다면은 뭐 그런 거랑 쓰는 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토치면 토치. 그래서 여기에서 토치를 활용해 가지고 두 개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러 메탈을 이제 집어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필러 메탈 같은 경우에 필러 메탈의 조성은 반드시 이제 그 모재와 거의 비슷해야 되겠고요. 그건 뭐 당연한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필러 메탈, 요거는 이제 너무 단순한 방법이기 때문에 필러 로드가 어떤 그 플럭스로 코팅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플럭스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필러 메탈이 이제 그 코팅되어 있다. 어떤 경우에는 플럭스로 그 코팅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 플럭스가 있어야만 이 표면을 굉장히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산화가 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뭐 가장 기본적인 뭐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옥시아세틸렌 웰딩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약간 열심히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가스를 어떤 걸 쓰느냐라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다음 이 부분이 이제 뭐 토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엔 이 시편들을 좀 갖다 붙이겠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자, 이게 이제 토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꽃이 나오겠죠. 그죠? 불꽃이 나와가지고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가스량을 조절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아세틸린이랑 그 다음에 뭐 옥시전 이런 부분들 잘 조절을 해야 되겠고요. 자, 여기서 여기 옥시전이죠. 아까 빨간색은 아세틸렌이고 이 초록색 옥시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잘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헬멧 같은 거 잘 활용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떠한 도구들도 잘 활용해야 되겠어요. 두 개를 한번 이제 붙여본다라는 거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토치를 활용해가지고 하는데 이 당연히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불꽃이 벌써 나오고 있죠. 지금 여기에서 이게 약간 이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이 OAF라는 방법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불꽃이 크기가 달라지니까 어떤 사람이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것이 이제 좋겠죠. 처음에는 이제 조절을 잘 못해서 그런 거고. 나중에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딱 되면은 이제 당연히 컨트롤하기가 좋겠죠. 처음에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두 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 두 개를 이런 식으로 각도를 주고 약간 지그재그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걸리면은 좀 뭐 프레셔를 증가시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필러 메탈을 넣으면 이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I'll hold the torch on the other side so 저 you can 이런 see better. 식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원시적으로 하는 Just 방법이 hovering above the 되겠습니다. metal. I don't want the 그래서 이렇게 pushing it 하고 있죠. down the length way. 이제 더 정밀하게 Burninating my metal. I'm slowly going to 뭐 zigzag. 용 그림도 나오고요. You're probably keep pushing that puddle all the way 보시겠습니다. down the length of your metal.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해주게 되면은 두 개가 붙는 가장 그런 단순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원시적인 방법이죠. You can see that small molten puddle moving towards the end.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종 제품이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Using 최종 the 이렇게 acetylene 붙었죠. first. 이게 두 개가 붙었다라는 것을 It's directly 잘 알 above.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I think it's okay. 두 개가 Once 붙었다. it's dried off, you can. 근데 이게 보면 퀄리티가 좋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클리닝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클리닝하고 있죠. Place in between your metal.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동영상 잘 보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되는 것도 여러 번 보셨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가스입니다. 아세틸렌 가스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2H2 가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가스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세틸렌 가스가 되겠고,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온도가 높게 올라가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애들보다. 그래서 이게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은 3480도 정도까지 온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온도가 높게 올라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화학 반응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넣는 가스가 아세틸렌 가스와 이제 옥시즌. 그래서 이제 이 아세틸렌과 산소 두 가지 가스를 이제 동시에 넣게 되는데, 여기에서 반응하는 여기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반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아세틸렌이니까 C2H2고, 그 다음에 산소니까 O2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C와 O가 만나가지고는 2CO 가 만들어지고, H2는 따로 이제 발생하게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반응 이후에 이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열이 따로 발생하는 발열 반응이 되겠고요. 자, 요 단계에서 이제 요게 남았죠. 이 CO와 H2 그 다음에 열이 이제 발생했는데, 이 CO와 H2에다가 또 뭐가 결합됐냐면은 산소가 또 2분의 3만큼 또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게 CO가 불안정한 일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이게 안정한 이산화탄소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최종적으로 H2도 이 H2O가 돼서 이제 그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그 물 또는 수증기 형태가 되는 게 가장 안정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만들어지고 열도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그 아까 우리가 불꽃을 자세히 봤는데요. 불꽃도 뭐 이제 뭐 안쪽에 있는 이런 불꽃이 있고, 그다음 바깥쪽에서도 또 이런 불꽃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꽃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이 안쪽의 불꽃에서는 먼저 발생하는 반응이 여기에 있는 이 first stage reaction. 그래서 일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수소가 발생하는, 여기서는 일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수소가 발생하는 반응이 주로 발생한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에서는 주로 발생하는 것이 이제 이게 이산화탄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 H2가 수증기가 되는 이러한 반응이 주로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발열반도 되고 하니까 뭐 이러한 반응들이 잘 일어나서 온도도 굉장히 높게 올라간다라는 점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옥시아세틸렌 토치라는 것들을 잘 보게 되면 온도가 각각에 따라 이제 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어떤 식으로 다른지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 있는 게 온도가 당연히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3480도씨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이 한 2090도, 그 다음 맨 바깥쪽이 이제 1260도로 가장 낮은 온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까 그 동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 불꽃의 뭐 크기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길이라던가 너비라던가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절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온도가 거의 1000도 가까이, 2000도 가까이 차이도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절을 하지 못한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그 성질을 그 제품을 특성을 잘 얻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높은 온도는 당연히 이제 이너코온, 그래서 맨 내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밖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온도는 낮아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이 이러한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옥시디 아세틸렌을 이용한 이러한 그 용접 방법의 경우에 또 당연히 이제 뭐 장점, 단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게 되면요. 그래서 뭐 이제 일단은 제일 우려되는 것이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이프티 이슈. 이게 가장 이제 걱정되기 때문에 이 방법이 뭐 크게 선호된다라고 보기 어려운데요. 왜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산소라는 것만 해도 일단은 굉장히 불이 잘 붙는 그러한 건데 아세틸렌도 불이 엄청나게 잘 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불이 잘 붙는 그러한 기체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하나만 있어도 더 위험할 수가 있는데 두 개 다 위험한 그러한 불이 굉장히 잘 붙는 그러한 가스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세틸렌이라는 게 이게 또 왜 위험하냐면요. 이게 일단은 무색이고요. 무취입니다. 무색 무취. 그래서 색깔이 없고 그 다음에 향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있는지 얼마만큼 이 퍼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만약에 지독한 향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안전할 수도 있는데 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게 알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도 뭐 이제 약간 비슷한 게 이제 마늘 향이랑 좀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색 그 다음에 무취이기 때문에 또 위험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 또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요. 물리적으로 어떠한 만약에 1기압 이상의 그런 압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압력이 높아지면 굉장히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또 폭발할 그런 위험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세이프티 이슈가 걱정이 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얘들을 보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떤 포러스 필러 매터리얼. 그래서 이제 어떤 다공성의 그러한 그 소재를 뭘로 가득 채워야 되냐면은 안정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세톤으로 가득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보관해 줘야만 된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은 얘가 또 이렇게 불도 잘 붙고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걱정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도 이제 아세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세톤이 있게 되면은 자기 자신보다도 한 25배 정도 그 아세틸렌을 훨씬 더 잘 이제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용해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러한 그 스토리 실린더를 사용한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건 아까 우리가 동영상에서 봤던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요. 이 C2H2랑 아세틸렌이랑 O2 실린더를 서로 다르게 있었죠. 하나 통이 따로 있고 다른 통이 따로 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섞여 있으면 바로 불 붙어버리고 이제 크게 사고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뭐 호스랑 그다음 또 여기에 있는 호스가 서로 뭐 섞이지 않도록 따로따로 돼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섞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잘 정리를 해줘야 되겠고, 만약에 이게 사고에 의해서 두 개가 막 섞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가스가 들어가거나 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아세틸렌 가스가 굉장히 유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가스를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가스들 중에 가장 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메틸 아세틸렌 프로파디엔, 그래서 MAPP라고 하는 요게 조금은 더 이제 안정한 뭐 그런 것이 되겠고요. 또 사용해서 하이드로젠, 프로필렌, 프로페인, 그다음 뭐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스들을 조금 이제 바꿔가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지금 배웠던 그 OFW 또는 뭐 OAW라고 하는 이 옥시아세틸렌 웰딩 같은 경우에는 심플한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그래도 안전에 대한 좀 위험성이 있고, 뭐 그 다음에 높은 퀄리티를 만들긴 어렵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제 퓨전 웰딩 방법들을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게 뭘 배웠습니까? 세 가지 배웠죠. 아크 웰딩 배웠고, 레지스턴스 웰딩 배웠고, 옥시퓨어 웰딩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다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들을 다 배웠었고요. 결국에 이제 퓨전 웰딩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 녹이기 위해서, 멜팅하기 위해서 이제 힛을 만든다라는 게 이제 퓨전 웰딩이라는 것이 되겠고, 굉장히 다양한 곳에 이제 사용되고, 뭐 특별한 곳에 사용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이번 시간에 또 다른 것들 배울 건데요. 그게 바로 이제 일렉트론 빔, 전자빔을 활용하는 경우, 그다음 레이저 빔을 활용하는 경우, 또 이제 일렉트로 슬래그, 썰밋 웰딩,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EBW 방법입니다. 일렉트론 빔 웰딩이 되겠습니다. 일렉트론 빔 웰딩도 뭐 당연히 이제 퓨전 웰딩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당연히 굉장히 높은 그 집중도를 보이죠. 당연히 E빔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굉장히 높은 높은 강도라고 하기 좀 그런 강한 그러한 강한 기류라고 하면 되겠죠. 강한 그러한 기류를 가지는 그러한 전자들을 사용하니까 어쨌든 훨씬 더 이게 에너지 덴시티가,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들이 어떤 정도로 사용되냐면은 굉장히 높은 그 전압에서 사용됩니다. 전압이 뭐 그냥 10 정도가 아니라 한 150kV니까 굉장히 높은 전압에서 사용되게 되겠고, 이 높은 전압으로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전자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죠. 그래서 전자를 가속화시켜서 굉장히 높은 히트 얻겠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볼티지가 높은 대신에 빔 커런트는 낮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거는 밀리암페어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BW, 일렉트론 빔을 사용하는 경우에 파워 자체가 엄청나게 높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전체적 파워가 높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뭐가 높은 거냐면은 파워 덴시티, 그러니까 밀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국부적인 영역에 굉장히 집중해서 높은 에너지를 이렇게 때려주는 부분이 이 EBW에서 잘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 자체가 그렇게 뭐 높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파워 덴시티, 밀도가 엄청나게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부적인 영역에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게 발명되었을 때 EBW 방법은 당연히 여기서 이제 베큐um 챔버, 진공 속에서 이제 사용되었고요. 진공 속에서 이제 해야만 어떤 점들이 있겠습니까? 이 이빔 같은 경우가 공기 중에 있는 분자들에 의해서 방해받는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진공에서 처음에 사용됐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진공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죠. inconvenience. 그래서 이제 이 생산성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진공을 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진공을 잡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공 잡는 시간이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일단 한 몇 시간 정도, 그러니까 뭐 최소 1시간 이상 이렇게 걸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힘든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EBW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점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EBW 방법에서 일단 베큐um 레벨, 그래서 이제 그 진공도를 이제 세 단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진공도가 높은 경우, 진공도 가장 높은 웰딩 방법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진공도를 가장 높게 가져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 제품의 퀄리티가 가장 우수한 제품의 퀄리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공도를 높게 가져갔을 때고요. 그 다음에 진공도를 한 중간 정도 갖고 갔을 때인데,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은, 아까 그 진공도를 엄청나게 높게 갖고 갔을 경우에는, 이 그 베큐um 챔버와 그 다음에 빔 제너레이터가 같은 공간에서 이제 이 웰딩을 하는 건데, 이 중간 정도라고 하는 것은 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훨씬 그 진공도를 크게 높게 갖고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제 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진공도가 높게 되진 않지만, 다만 그래도 이제 진공도를 높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진공을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굉장히 줄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진공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생산성은 더 확보된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예 이제 진공을 잡지 않는 경우입니다. 진공을 잡지 않는 경우는 뭐 거의 뭐 그냥 뭐 대기압 조건이라든가 뭐 그런 조건에서 이제 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아니면은 이 이빔과 엄청나게 그 가까이에서 하게 되면 진공을 크게 잡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진공을 잡지 않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러한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빔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진공이 잡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베큐um 디바이더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그 두 개 사이에 이제 요 진공이 하나는 안 잡혀 있다 하더라도 이제 여기에는 이제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세 가지 단계로 이 베큐um 레벨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베큐um을, 그러니까 진공을 가장 잘 잡으면 제일 좋은 것이고요. 근데 다만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겠고, 뭐 중간 정도로 잡으면 뭐 괜찮지만 그래도 뭐 이게 퀄리티는 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베큐um 안 잡으면 뭐 퀄리티는 좀 낮겠지만 빨리빨리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EBW 방법의 장점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이 이빔을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 덴시티가 높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덴시티가 높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다가 열을 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뭐 판재 두 개를 갖다 붙인다라고 할 때 에너지 밀도가 낮으면 뭐 이 부분들을 막 이렇게 다 붙이면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다 붙이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요 부분만 집중해서 쭉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웰딩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에너지 덴시티가 높으니까 깊게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좁은 영역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좁은 영역에다가 이렇게 쭉 할 수 있습니다. 요것만 해도 붙겠죠? 그 전에 뭐 다른 방법들은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남겠죠, 주변 부분, 그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 없이 이제 쭉 하면 되니까 훨씬 더 우수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용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히트 어펙티드 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트 어펙티드 존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헤즈라고 해. 히트 어펙티드 존. 그러니까 히트 어펙티드 존. 헤즈라고 하고요. 헤즈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이거 한국말로 잘못 썼습니다. 헤즈라고 하고요. 한국말로는 이제 용접 열 영양부라고 합니다. 용접. 그러니까 용접하는 것이고, 열인 거죠, 히시. 그 다음에
affected 영향을 받은 영향을 받은 영역이다. 그래서 그래서 용접 열 영향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처럼 보이네. 자, 이렇게 이제 해지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제 아크 웰딩에서 무조건 해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뭐 여기에서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이 부분은 이제 뭐 용접하잖아요. 그럼 여기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이 옆에 어느 정도 부분은 일정한 요런 부분들은 이 열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온도가 높아졌다가 낮아져 가지고 열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러한 부분, 요러한 영역들을 이제 용접 열 영향부라고 하는 겁니다. 요 영역들. 그래서 이제 용접 열 영향부는 이거는 이제 웰딩한 거니까 웰드 메탈이라고 하겠죠. 웰드 메탈 이렇게 있는데, 용접 열 영향부가 이제 그 넓다라고 하는 거는 이 용접한 영역이 필러 메탈도 훨씬 많이 들어가고 용접한 영역이 굉장히 넓다라는 거죠. 근데 용접 열 영향부가 크면은 왜 안 좋냐면, 용접 열 영향부는, 자,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전에 이 소재를 만들 때는 다 계획을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금 성분도 제대로 넣고, 그 다음에 냉각 조건이나 여러 조건을 만들어서 최적의 조건으로 이제 소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베이스 메탈, 모재라고 하죠. 베이스 메탈이라고 하는데, 이 베이스 메탈을 잘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용접을 어쩔 수 없이 뭐 여러 가지 크기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얘들을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들을 갖다 붙여야 되는데, 이 용접 열영향부는 이제 온도가 갑자기 높아졌다가, 이건 여기는 뭐 거의 녹진 않았지만 온도 엄청 높아졌다 갑자기 또 온도가 또 떨어지는 뭐 그런 데가 되니까, 여기보다 베이스 메탈보다 용접 열 영향부는 이 결정리 크기가 훨씬 커져 있습니다. 왜냐면은 위까지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이죠. 높은 온도까지. 자, 결정리 크기가 훨씬 커진 다음에, 보통은 이제 베이스 메탈을 만들 때는 결정리 크기가 커져 있어도 거기 나중에 우리 아변이든 뭐 여러 가지 이제 소성 가공 공정들을 통해서 이 소재를 굉장히 건전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온도만 높여놓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레인 사이즈를 작게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레인 사이즈 크게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인 사이즈 굉장히 크게 남아있으니까 이 용접 열 영향부는 당연히 기계적 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강도니 인성이니 뭐 다 떨어집니다. 용접 열 영향부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용접 열 영향부의 뭐 특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들도 많이 진행하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용접 열 영향부를 줄이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 EBW 방법은 오히려 이렇게 좁은 영역을 하기 때문에 용접 열 영향부의 영역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되겠고요. 또 재밌는 점은 여기서 이제 그 열적 변형도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좁은 영역을 하기 때문에 열적인 변형도 거의 없다라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EBW 방법, 사실 진공에서 하면 또 편한 점은 뭐냐면요, 여기에서 이제 그 플럭스나 실딩 가스 사실 필요가 없죠. 진공에서 하는 게 뭐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진공만 잡아 놓으면은 뭐 이런 것들을 안 해도 그냥 뭐 진공인데 뭐 굳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수한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EBW 단점들이 있겠죠. 단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처음에 장비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가 그 3D 프린팅, 애디티브 매니팩처링 배울 때도 맨 처음에 뭐 지금 이제 기억 많이 안 나실 것 같은데요. 그다음 뭐 PBF 방법이니 뭐 그다음에 DED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EBM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 EBM 방법이 어차피 똑같이 EBM 쓰는 거거든요. 그 EBM 방법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우수한 퀄리티를 나타내는데, 거기서도 이 EBM 장비 자체 비쌉니다. 그러니까 전자빔을 쓰면 다 장비의 가격이 좀 높아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장비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할 때, 자,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프레사이즈 조인트 프레퍼레이션 뭐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게 뭐냐면은,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 용접 연령량을 좀 지우고, 그림을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만약 우리가 이 C편 이렇게 있으면요. 뭐 이건 심플한 케이스니까요. 이런 거 말고 약간 뭐 복잡한 뭐 이런 거 붙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쑥 지나가면은 만약 한 요 정도 지나가 버리면 그냥 붙잖아요. 그죠? 다 붙어 버리겠지만 근데 이제 EBW 방법은 이렇게 안 되잖아요. 오히려 사실 영역이 좁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자면 지워져 버렸네. 다시 그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다 따라 가져야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잘 맞춰놔야겠죠. C편 가서 잘 맞춰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준비도 잘해야 되겠고 얼라인먼트도 잘해야 된다는 그러한 뭐 단점 아닌 단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제일 큰 단점은 뭐냐면 vacuum chamber required. 일단은 뭐 이 진공 잡는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뭐 제일 돈이 많이 드는 과정입니다. 진공을 잡는다. 그러니까 진공 잡는 게 뭐 제일 뭐 생각해드려야 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 문제에 있어서 EBW는 엑스레이를 방출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당연히 X선 같은 거 많이 맞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EBW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거는요, 레이저 빔 웰딩.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3D 프린팅에서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레이저 쓰는 경우가 SLM 뭐 이런 거잖아요. 셀렉티브 레이저 멜팅. 그 다음에 E빔 쓰는 경우가 EBM 그러잖아요. 같은 겁니다. 사실 뭐 똑같은 개념이죠, 그죠? 그 3D 프린팅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래서 SLM은 레이저 쓰는 거, L 레이저. E빔은 E빔 쓰는 거고, EBM은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레이저 빔을 쓰는 경우에는 여기서 당연히 이제 이 레이저를 쓰는 겁니다. 레이저. 그래서 뭐 똑같은 이야기고요. 뭐 두 개를 이제 갖다 붙여야 되는데 뭐 여기서도 뭐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집중된 그런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이저 빔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그 레이저 빔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얘는 이제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서 얘는 주로 일반적으로는 그 실딩 가스를 같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실딩 가스를 활용해 가지고 바로 이제 산화되는 것을 좀 막아주는 그런 것이 되겠고 뭐 바로 하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뭐 필러 메탈 잘 안 쓰고요. 이것도 이제 EBM처럼 굉장히 높은 그 에너지 덴시티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LBW 방법은 좀 작은 파츠에 주로 사용하게 되겠고 이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LBW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레이저를 쏴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내부에 이제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전자가 처음에 이제 그냥 바닥에 있는 상태를 우리가 그라운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들이 이제 이 올라간 상태를 이제 excited, 이제 야기된 상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요렇게까지 얘가 이제 올라갔다가, 그죠? 올라갔다가, 예, excited 했다가, 와, 신난다고, 와, 신난다 이렇게 하다가, 떨어질 때 이제 레이저를 방출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질 때, 여기에서 포톤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톤을 방출하게 되니 그게 바로 이제 레이저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의 원리가 되겠고요.
레이저를 활용한다는 그런 방법이 이제 레이저 빔 웰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레이저 빔 웰딩에서는 이 베큐um 챔버가 필요 없다라는 거.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베큐um 챔버 필요 없기 때문에 쉴딩 가스나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레이저 빔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안전하죠. 레이저 빔이 굉장히 안전하다. 엑스레이 같은 거 방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전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 빔 같은 레이저는 우리가 뭐 과학 현미경이나 거울로도 잘 아시잖아요. 레이저 같은 거 게임도 있잖아요. 그 거울 이렇게 세워놓고 레이저 이렇게 쏘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임도 있는 것처럼 레이저 빔은 광학이나 뭐 거울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이제 이 전달시킬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레이저 자체가 이빔보다는 그 에너지 덴시티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빔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에서도 그랬잖아요. 이빔이 훨씬 더 강력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셨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레이저 빔 같은 경우에는 한 뭐 19mm 정도 뭐 이렇게 정도 되는데, 이 이빔 같은 경우에는 한 50mm 정도 훨씬 더 이 penetrate depth, 그래서 얼마만큼 더 깊이 있게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훨씬 더 깊이 있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일단은 그 LBW랑 EBW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거는 thermit welding, thermit welding, exothermic welding.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약간 뭐 이렇게 주조 비슷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요, 이것도 어쨌든 퓨전 웰딩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되겠고, 여기서 이렇게 몰튼 메탈 자체를 굉장히 슈퍼 히트, 그래서 온도를 높여서 이제 이 용융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뭐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썰밋이 뭐냐? 썰밋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여기 알루미늄이랑 그 다음에 이 산화철 Fe3O4를 이제 섞은 굉장히 미세한 파우더라는 거죠. 굉장히 미세한 파우더인데, 얘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exothermic reaction when ignited. 그래서 얘가 발열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열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불 붙었을 때 발열 반응을 일으키니까 얘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온도가 높아지겠죠. 뭐 여러분은 뭐 그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핫팩 같은 거 가만히 있으면은 안 뜨겁다가 이렇게 막 흔들면은 온도가 높아지고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핫팩 같은 것도 그러한 뭐 두 가지가 물리적으로 만나면은 이제 온도가 높아지는 파우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가 되겠거든요. 그런 경우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폭탄 뭐 이런 쪽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겠고, 얘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필러 메탈은 주로 어디서 오냐면은 그냥 어차피 우리가 이게 녹이잖아요. 그러니까 리퀴드 메탈로부터 이제 필러 메탈이 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조이닝 우리가 이제 접합하는데 이제 사용되는데, 근데 뭐 이게 사실 우리가 배웠던 주조 공정이랑도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얘를 온도를 엄청나게 높여놨죠. 온도를 엄청 높여놓은 상태에서 이 크루시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핑 디바이스를 이렇게 막아놨어요. 막아놓은 다음에, 자, 여기에 이런 모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요 부분을 그냥 붙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보통 우리가 이제 용접이다라고 하면은 두 개를 거의 붙여놓고, 아니면은 그래도 이제 좀 띄워놓은 상태라도 필러 메탈 같은 걸 집어넣으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아예 뭐 용탕을 부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썰밋 웰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 붙여가지고 여기서 쫙 떨어뜨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은 요 사이가 이제 가득 차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 홈쇼핑 같은데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 찰흙 비슷한 거 해가지고 뭐 붙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죠. 뭐 여기 자체에 애초에 이 어떤 다른 게 들어가서 이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어떨 때 하면 좋냐면은, 두 개를 갖다 붙여서 하기 어려운데 실제 붙여야 될 때, 그러면은 철길 같은 거 있잖아요. 철길을 우리가
진짜 이걸 다시 붙여가지고 용접하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때는 서밋 웰딩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길 같은데 하기 좋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랙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했을 경우에, 그 크랙이 만약에 뭐 어떤 도자기가 있다, 뭐 철로 된 도자기다 옛날에 만든, 근데 크랙이 엄청나게 큰 게 이렇게 가 있습니다. 가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를 그냥 바로 여기에다가 덜밋 웰딩 해버리면은 잘 붙겠죠, 그죠? 예를 들자면 뭐 찰흙 같은 걸 붙이듯이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응고가 잘 일어나게 되면은 이 표면이 굉장히 미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뭐 폴리싱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썰밋 웰딩까지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이렇게 뭐 하는 공정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 아크 웰딩, 그 퓨전 웰딩이죠. 퓨전 웰딩에 대해서 전부 다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퓨전 웰딩 공법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퓨전 웰딩의 가장 큰 종류가 아크 웰딩, 그 다음 레지스턴스 웰딩, 옥시 퓨엘 웰딩, 그 다음 나머지 이제 것들 다 배운 겁니다. 지금까지 배운 게 다 퓨전 웰딩이니까 멜팅이 일어난다. 그래서 녹아서 붙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한 가지 큰 축이 더 있다고 했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솔리드 스테이트 웰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희가 배울 내용인데요. 이 솔리드 스테이트 웰딩이라고 하는 거는 멜팅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고체 상태에서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양대산맥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퓨전 웰딩이 아닌 그 솔리드 스테이트 웰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요. 이번 시간에도 좀 많은 것들을 배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제일 중요한 이 퓨전 웰딩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그 레지스턴스 웰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레지스턴스 웰딩의 장점들, 이렇게 뭐 전류를 통하고 그 다음에 호스를 같이 주는, 그 다음 형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심플한 그 토치를 활용하는 옥시 퓨엘 가스 웰딩, 제일 대표적인 게 옥시 아세틸렌 웰딩입니다. OAW. 이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뭐 방법이 되겠습니다. 좀 불안정한 안전에 대해서 약간 이슈가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 나머지 방법들이 오늘 이제 배웠던 그 이빔, 그 다음에 레이저. 그러니까 이빔이 사실은 굉장히 좋긴 한데 진공에서 꼭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그다음 레이저는 진공에서 안 해도 되긴 한데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빔이 어쨌든 훨씬 더 강력하다. 그다음 레이저 빔 조금 덜 강력하다. 두 개 다 레이저나 빔이나 이빔이나 둘 다 어쨌든 히트 어펙티드 존이 굉장히 적게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시편이 이렇게 돼 있고 두 개를 갖다 붙인다면은 이렇게 쭉 지나가면 또 용접이 돼버리는 게 바로 이 두 가지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이제 썰밋 웰딩. 요거는 이제 뭐 주조랑 비슷하게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 이렇게 붙여야 되는 그러한 경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퓨전 웰딩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솔리드 스테이트 웰딩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